이것은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다루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유튜버들이 다루었던 소재이니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빕니다. 사이타마현에 있는 에이후쿠지라는 사찰은 지치부 영지 순례지로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며 1800년대 중반에 미술 디자이너였던 우타가와 히로시게 2세의 관음 영엄기라는 컬러 목판화에도 그려져 있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이상 전인 1977년 12월 7일 이 에이후쿠지 옆에 있는 방화용 저수조에서 신원불명의 부패한 사체가 발견되었던 사건을 알고 계신지요? 이 사건은 전쟁이 끝난 후 최대급의 심령사건으로서 유명하며 유명 괴담 역사 연구가가 거론했던 적도 있어 오컬트를 좋아한다면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사건으로 화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발발하기 전부터 현장 근처에서 귀신 목격담이 많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고 이틀 후인 12월 9일에는 사이타마 지방 마이니치 신문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기사의 표제에도 유령소문 역시나 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은 이 사건의 경위와 심령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977년 12월 7일 밤 9시를 왔다 갔다 할 무렵이었을까요? 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역 소방단에 소속된 하라다 씨와 오쿠보 씨는 정기 점검을 위해 에이후쿠지 옆에 있는 소방용 저수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곱은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점검을 위해 무거운 뚜껑을 끌어내듯 열자 그 순간 주변 일대에 심한 악취가 퍼졌습니다. 곧바로 수중에 있던 손전등으로 한 명이 저수조 안쪽을 비춰봤죠. 그러자 수면에 둥둥 떠 움직이는 검은 헝겊 같은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코를 찌른 악취를 견디며 작업용 봉으로 수면을 휘저어보았죠. 몇 초 후 손전등 불빛 안에서 하얀 팔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불빛을 움직이자 걸쭉하게 부패한 얼굴이 떠올랐고 작업원 중 한 명이 시체야!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본 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근처 민가에 전화를 빌려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평온했던 외곽 지역은 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 후 달려온 경찰관들에 의해 사체 인양 작업은 시작됐지만 시체는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끌어올릴 때의 무게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고 말았죠. 제1 발견자인 하라다 씨는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장난으로 누더기 같은 걸 던져놓은 줄 알았습니다. 방수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제거하려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사체였다는 걸 알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패한 사체 발견으로부터 이틀째인 12월 8일 조사를 위해 지치부 경찰서 내에서 도쿄 의대 소속 치의학과 조교수의 집도로 사체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부검 결과 판명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불명 사체의 특징: 연령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신장 155cm 전후, 복장 남색 폴로 스웨터, 회색 치마, 특징 어금니의 치료 흔적. 사체의 부패가 너무 심해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패로 인해 얼굴 식별이나 복원 작업도 어려웠고 피부가 녹아내린 상태라 지문도 채취할 수 없었죠. 유일하게 남겨진 단서는 어금니 치료 흔적과 사체가 신고 있던 구두였습니다. 조사반은 그것을 단서로 하여
여성의 신원 확인을 서둘렀습니다. 시신의 손상 상태로 인해 조사는 난항에 빠질 거라 봤지만 사건 발생 3일째인 12월 9일 범인이 긴급 체포되었죠. 체포까지 1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서 나온 정보로 지치부지방 33개소의 치과로 조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사체 치료 흔적과 일치하는 진료 기록카드가 발견돼 치료한 의사를 밝혀냅니다. 또한 사체가 신고 있던 구두에서는 카틀레야라는 상표도 판별이 되어 그 구두도 사체 신원 확인에 공헌했죠. 그 결과 사체의 신원은 2년 정도 전부터 실종되었던 지역 여성인 Y양 21세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후 탐문 수사로 피해자인 Y양의 교우 관계를 알아보자 실종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다무라라는 인물이 용의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다무라에게 수사관을 파견한 결과 남자는 범행을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인 다무라의 진술에 의하면 다무라와 피해자인 Y양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저수조에서 사체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전 1974년 11월경 Y양의 친구의 소개로 둘의 교제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제 후 얼마 되지 않아 Y양은 임신하게 되죠. 다무라는 임신을 계기로 그녀에게 결혼을 종용당했지만 어물쩍거리며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흘러 임신 6개월이 되었고 낙태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다무라는 범행에 이르게 됩니다. 1975년 11월 8일 밤 차로 데이트하자고 꼬셔 Y양을 모 하천부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임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Y양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시신을 방화용 저수조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현재도 연인관계의 갈등에 의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만 왜 이 사건만이 언론사에 거론되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심령사건으로 발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Y양이 살해된 후 사체가 있던 저수조 맨홀 부근에서 피해자와 흡사한 여자 귀신의 목격 증언이 많이 나왔던 것 때문일 겁니다. 귀신의 출몰은 사체가 발견되기 1년 이상 전인 1976년 여름 무렵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현장 근처에서 괴기 현상을 겪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는 심야에 에이후쿠지 근처에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방을 바라보다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런 심야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보고 섬뜩하네 생각되면서도 어쩌면 몸이 안 좋은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차를 세우고 괜찮습니까? 하며 다가가 말을 걸어봤죠.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다. 웅크리고 있던 여성의 얼굴은 썩은 것처럼 걸쭉하게 녹아내려 있었고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는 서둘러 차로 뛰어 돌아가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차에 타서 앞을 봤더니 여성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이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똑같은 괴이와 마주하게 됩니다만 목격 증언으로는 걸쭉하게 녹아버린 얼굴 말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것은 목격된 홀령은 터틀넥 같은 검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체가 발견되기 전의 일이죠. 차를 몰고 있었더니 전조등에 비친 전방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더니 검은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저수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뭐 하는 거지? 운전자는 무심코 중얼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첫인상에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화감의 정체를 곧 깨닫게 됩니다. 계절은 여름인데 그 여성은 검은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잖아. 운전자는 공포를 느꼈지만 차는 서서히 나아갔고 서 있는 여성은 이미 차 바로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그대로 여성의 옆을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죠. 다행이다. 기분 탓이었나? 안도하며 백미러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좀 아까까지 있던 여성은 저수조 위에서 이미 홀연히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이듬해 같은 여름 무렵, 이 이야기 이외에도 현장 부근 저수조 맨홀 근처를 지나자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어 모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그 후로도 끊이지 않았고 현장 근처에는 절이나 공동묘지도 존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저수조 부근을 지날 때는 섬뜩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목격 증언에는 얼굴이 녹아 있었다, 검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라는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도쿄신문은 현장 근처인 에이후쿠지문 가까운 산길 옆길에 귀신이 나온다며 분필로 낙서된 큰 바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사체가 발견된 날의 일주일 전인 12월 1일에 그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어른이 겨우 들만한 30cm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이상하게도 매일 조금씩 이동했다는데 저수조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낙서를 했는지도 화제가 됐지만 그 큰 바위가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도 있어 마치 귀신이 자기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듯한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기 일주일 전쯤부터 현장 옆에 오솔길인 절길 중간쯤에 귀신이 나온다며 서툰 글씨로 쓰여진 돌이 있었다. 사체가 발견된 8일 낮 무렵까지 있었다고 한다. 중략. 지치부 경찰서에서 이 돌을 회수해 조사하고 있지만 소문은 금방 확산되어 그러고 보니 거기에서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는데 다가갔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운전자도 나타났고 전에 저수조를 들여다봤을 때 사체는 없었다.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사체가 움직인다니 하며 모두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상 도쿄신문에서 인용.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7년이 지난 2005년 8월 10일 니폰TV에서 방송되었던 당신이 모르는 세계라는 방송에 취재 중에 일어났던 괴이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이 1년 전, 방송 제작을 위해 저널리스트인 고이케 다케이코 씨와 취재진은 사건 당시에 저수조가 있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저수조는 이미 매몰되어 있었고 예전 모습은 이미 사라져 뚜껑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이케 다케이코 씨는 향과 꽃을 바치고 고인을 애도했죠. 이후 일행은 유가족을 취재하기 위해 미리 듣고 알던 유가족 집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고 안내에 따라 집으로 향했지만 그 길에서 불가해한 괴이를 만나고 말아 취재팀은 전율하게 됩니다. 유가족의 집을 향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차를 모는데 내비게이션 안내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목적지 부근의 갈림길인 Y자 길에 다다르자 왠지 음성 안내에서는 전방에서 비스듬히 우측 방향입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취재팀은 이상하네 하고 귀를 의심하면서도 음성 안내를 따라 우측으로 향해 봅니다. 이윽고 음성 안내가 종료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취재팀은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사건으로 사망했던 Y양이 잠든 묘지도 있었던 겁니다.
고이케 다케이코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취재팀은 유족의 주소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Y양 본인이 잠든 주소로 안내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 후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취재팀은 다른 장소에서 몇 번이나 똑같이 내비게이션으로 실험해봤지만 역시나 같은 공동묘지로 안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고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이케 다케이코 씨는 택시를 불러 같은 장소를 전하고 출발했지만 역시 똑같은 공동묘지로 안내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현상이 피해자인 Y양이 원한을 호소하기 위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한다면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죠. 범인이 잡혀 실형이 확정된 뒤 한동안은 귀신 목격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다시 귀신 목격담의 보고가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사건 당시 부검 때 사체의 뱃속에서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의 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의 혼령은 아직도 뱃속의 아이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사건 당시 유족을 취재하러 방문했던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요한 보도진에 결국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죽었을 리가 없어! 아무것도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 분한 나머지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비게이션으로 유가족이 아닌 묘지로 유도된 건 자신이 죽은 것보다 양친을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Y양의 상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살해당해 저수조 위에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도 내비게이션 안내로 자기 묘지로 인도한 것도 모든 게 죽은 딸과 그 뱃속 아이의 원념에 의한 건 아니었을까요? 피해자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케 다케이코 씨가 취재진과 함께 그 피해자의 유족집을 찾아가며 실제로 겪는 소중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2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 번역도 해놨으니 재밌게 보시고 섬뜩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それは今からおよそ30年ほど前の冬の夜、埼玉県のある町の貯水槽から女性の腐乱した死体が発見されました。ところがそれ以前からこの付近に女の幽霊が出るという噂がささやかれていたというのです。死体が捨てられた場所に幽霊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死体が発見される前からそういう幽霊の噂がずっとあって、でそれで調べてみたら死体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ケースなので、非常にそういう怪奇事件としても珍しい、本格的と言っていいような、そういう事件なんですね。確かに死体が発見された後からの幽霊話ならばこれはよくあること。そこにお化けが幽霊が出るっていう。夜仕事帰りの人が夜遅くに帰ると女の人がそこから立ってるっていうのもずーっと噂がすごい。死体が発見された水槽ありますね。その付近で女の人の泣き声がすると。事実？事実です。紛れもなく事実です。30年経っても記憶は鮮烈。さらに不思議な出来事が今も起きているというのです。それはこちらのカーナビ。これに被害者の女性が生前住んでいたという住所を入力。当然正確にそこまで道案内をしてくれるはずなのですが、この先斜め右方向です。右っつってますね。目的地までは残り300メートルほど。次の二股の交差点を左に曲がればすぐです。ところがカーナビはなぜか右へ行けと指示を出した。だからこっちじゃなきゃおかしいの。右とこっちですよ。右ですよね。右だから左折禁止の場所ではありません。でもこっちじゃなきゃおかしい。そして右へ曲がった途端、まもなく目的地です。女性が生前住んでいたところへ向かうつもりでした。ところが